내 이름은 이지훈. 강남의 한복판에서 꽤 잘나가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다. 나의 병원, 이지훈 동물 메디컬 센터는 최첨단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고객들은 대부분 이 동네에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나는 그들의 값비싼 반려견과 반려묘들을 치료하며 나름의 명성을 쌓아왔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조금 지쳐 있었다. 동물을 생명으로 대하기보다는 값비싼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사람들. 아주 작은 문제에도 과도하게 예민하게 구는 보호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종종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까다로운 푸들 보호자의 컴플레인에 시달린 후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원장실 소파에 잠시 기댔다. 바로 그때 병원 데스크에 김 간호색에서 인터폰이 걸려왔다. 원장님, 태상그룹 비서실에서 전화 왔습니다. 강선자 회장님께서 저희 병원에 기부건으로 방문 상담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강선자, 그 이름 석재.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맨손으로 시작해 거대한 유통제국 태상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 하지만 그녀의 명성 앞에는 언제나 얼음 여왕이라는 차가운 수식어가 붙어 다녔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경영인.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강철 같은 여자. 그런 사람이 어째서 동물병원에 그것도 기부를 목적으로. 나는 흥분과 긴장을 동시에 느끼며 방문 약속을 잡았다. 거액의 기부금은 병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얼음 여왕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거운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약속 당일, 병원 앞에는 소문으로만 듣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자 강선자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70대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맞춤 정장,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언론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가 병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가 뿜어내는 위압감에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태상그룹의 강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원장 이지훈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내 손은 긴장으로 축축했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내 인사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로비 전체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 눈빛은 호기심이나 관심이 아니었다. 인수할 기업을 실사 나온 전문가의 그것처럼 모든 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눈빛이었다. 병원 규모에 비해 대기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군요. 그것이 그녀의 첫마디였다.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원장님,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저는 감상적인 자선 사업에는 관심 없습니다. 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병원의 중증 환자 생존율은 몇 %입니까?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투자 대비 수익률, 즉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결과물의 수치를 보여주십시오. 나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기부 상담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한 비즈니스 미팅, 아니, 일방적인 감사에 가까웠다.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이끌고 병원 투어를 시작했다. 최신식 MRI 장비가 있는 영상의학실, 대학병원 수준의 수술실,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중환자실. 나는 병원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내 설명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나는 이 차가운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얼마 전
기적적으로 살아난 유기견의 이야기를 꺼냈다. 얼마 전 파보바이러스로 죽어가던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저희 의료진이 밤을 새워가며 이지훈 원장님, 그녀가 내 말을 잘랐다. 일화에는 관심 없습니다. 팩트만 얘기하시지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원장님의 감상이 아니라 병원의 역량입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좌절감과 함께 약간의 분노가 치밀었다. 이 여자에게 동물은 생명이 아니라 수치로 환산되는 결과물일 뿐이란 말인가. 바로 그때였다. 김 간호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내게 달려왔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들어온 구조묘 나비가 갑자기 흥분해서 수액줄을 다 끊어놓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있어요. 나는 강 회장에게 잠시 양해를 구했다. 그녀의 미간에 스쳐 지나가는 짜증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고양이 입원실로 향했다. 철창 안에는 어제 구조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잔뜩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다. 하악질을 하며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핥히려는 듯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천천히 철창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녀석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나비야, 괜찮아, 괜찮아. 나는 위협적이지 않도록 아주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많이 무서웠지.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여긴 안전한 곳이야. 내가 널 아프게 하지 않을게. 약속해. 나는 섣불리 손을 뻗지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말을 걸며 내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고양이용 마약 간식인 추르를 꺼내 철창 틈으로 조금씩 밀어 넣어 주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녀석이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와 추르를 핥기 시작했다. 나는 녀석이 간식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었다. 몇 분이 흘렀을까? 마침내 녀석의 경계심이 완전히 풀리고 하악질을 멈추었다. 나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녀석의 턱을 부드럽게 긁어주었다. 녀석은 기분 좋은 듯 갸르릉 소리를 내며 내 손에 머리를 부볐다. 그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그리고 돌아보는 순간 나는 입원실 문에 기대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강선자 회장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녀가 나의 지체된 시간에 대해 질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예상했던 짜증이나 무관심이 아닌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무언가 읽을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평소의 얼음 같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다시 투어를 재개했다. 그녀의 태도는 변함없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사이의 공기는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원장실로 돌아와 기부금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여전히 대화는 비즈니스 용어들로 가득했다. 재무제표, 운영계획, 기대효과. 나는 최대한 전문적으로 브리핑했다. 한참 동안 내 보고를 듣던 그녀는 문득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텅 빈 시선이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보았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 아래에 감춰져 있던 무언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을. 그것은 낡은 목걸이였다. 그녀의 다이아몬드 귀걸이나 명품 시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단순하고 오래된 물건. 체인은 군데군데 거무스름하게 변색되어 있었고 작은 원형 펜던트에는 소박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대기업 총수의 목이 아니라
시골 소녀의 목에나 걸려있을 법한 물건이었다. 그 목걸이는 그녀의 철옹성 같은 이미지에 생긴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처럼 보였다. 그녀는 내가 자신의 목걸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는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렸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내게서 시선을 돌렸다. 마치 더 이상은 들여다보지 마시오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그녀의 주위로 세워진 벽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두꺼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미팅은 그렇게 끝났다. 그녀는 검토해보고 비서실을 통해 연락하지라는 말만 남기고 왔을 때처럼 바람처럼 사라졌다. 나는 텅 빈 원장실에 홀로 남아 그녀가 앉았던 소파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나를 휩쓸었다. 위압감, 좌절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렬한 호기심. 대체 어떤 사람일까?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백만장자 할머니가 왜 반려동물도 없이 동물병원을 찾아와 실사 수준의 감사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모든 부와 권력의 상징 속에서 왜 그토록 낡고 값싸는 목걸이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까 그 길고양이가 있는 입원실로 향했다. 녀석은 이제 경계심을 풀고 깨끗한 담요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저 고양이처럼 세상 모든 존재에게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픈 사연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강철의 갑옷을 두른 얼음 여왕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나는 직감했다. 이것은 그녀와의 첫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 아닐 것이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본 기분이었다.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음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폭풍이 곧 내 병원 한복판에서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오리라는 것을 강선자 회장이 다녀간 후 몇 주가 흘렀다. 태상그룹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나는 그저 얼음 여왕의 변덕스러운 해프닝이었거나 혹은 내 병원이 그녀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실망감과 함께 상당한 안도감을 느꼈다. 다시는 그 숨막히는 위압감을 겪고 싶지 않았다. 병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예민한 페르시안 고양이의 알레르기를 치료하고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한 비숑의 재활을 도왔다. 모든 것이 원래의 지루하고도 익숙한 궤도 위로 돌아온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태상그룹 비서실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강선자 회장이 기부재단 설립에 관한 최종안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겠다는 통보였다. 내 심장은 다시 긴장감으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직원에게 평소보다 2배는 더 친절하고 완벽하게 업무에 임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녀의 2번째 방문은 첫 번째와 똑같았다. 검은 세단,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가운 아우라. 그녀는 내 원장실로 들어와 변호사들이 작성했다는 두꺼운 재단 설립 계획안을 내 앞에 내려놓았다. 이지훈 원장, 이 계획안을 검토해 보시오. 법률적, 행정적 절차는 우리 쪽에서 모두 처리할 겁니다. 원장은 의료기술과 운영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각 항목별 예산안에 동의한다면 오늘 바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지. 그녀의 말투에는 단 1%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내민 서류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제대로 된 일을 할 생각이었다. 이 차가운 여자만의 방식으로 대단한 계획입니다. 회장님,
잠시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딱딱한 분위기를 환기시킬 겸 제안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와 그녀의 비서를 이끌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입원실의 아이들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시설의 청결 상태나 장비의 노후대만 머물러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덜랑 병원 현관문이 열리며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한 젊은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고 있었다. 근처 유기동물 쉼터에서 자주 봉사활동을 하는 내게도 낯이 익은 대학생이었다. 그녀의 품에는 낡고 더러운 골판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공사장에서 상자에 담겨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나는 강 회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히 카운터로 향했다. 그녀는 내 등 뒤에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흙먼지와 진흙으로 뒤엉켜 본래의 색을 알 수 없는 털,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그리고 공포로 가득 차 가늘게 떨리고 있는 작은 몸뚱이. 매일같이 보는 비참한 풍경이었지만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일단 기본적인 검사부터 해보죠. 김 간호사, 준비 좀 해줘요. 나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상자에서 꺼내 진찰대 위에 올려놓았다. 녀석의 몸을 부드럽게 만지며 청화 심박수를 체크했다. 그때 녀석의 얼굴을 닦아주던 내 손끝에 무언가 오돌토돌한 것이 느껴졌다. 흙먼지를 닦아내자 그 실체가 드러났다. 오른쪽 눈썹 위를 가로지르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상처 자국, 오래전에 아문 듯 하얀 선처럼 남아있는 흉터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어쩌다 이런 상처가 났을까 하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이었다. 내 등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숨소리였다. 이 세상의 모든 공기를 한꺼번에 들이마시려다 목에 걸린 듯한 거칠고 고통스러운 숨소리.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강선자 회장이었다. 그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진찰대 위에 강아지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어 대리석 조각상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얼음처럼 단단하던 그녀의 얼굴 근육이 통제불능 상태로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놀라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녀의 온 세상이 저 작고 더러운 강아지 한 마리에게로 축소된 듯했다. 그녀의 완벽하게 칠해진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억눌리고 억눌렸던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흐여, 그것은 비명도 신음도 아니었다. 한평생을 버티고 있던 두기,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녀가 들고 있던 최고급 가죽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마치 실이 끊어진 마리오네트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대로 병원의 차갑고 깨끗한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시간도, 공기도,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열이 터져 나왔다. 후요요왕, 그것은 조용하고 품이 있는 울음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이 통째로 부서져 내리는 처절하고 서러운 통곡이었다. 강철 같던 얼음 여왕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 눈앞에는 그저 상처 입고 길 잃은 늙은 여자 한 명만이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거의 기어가듯 진찰대를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강아지를 가리켰다. 그녀의 입에서 드디어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터져 나왔다. 미소야, 미소야. 그녀는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하지만 너무나도 절박한 그 이름을.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다시 돌아왔구나. 미안해. 내가 미안해. 비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휴대폰을 들고 회장님 구급차를 부를까요? 라고 외쳤지만 강 회장은 오직 강아지만을 바라보며 울부짖을 뿐이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여제가 동물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개 한 마리를 보고 실성한 사람처럼 울고 있다. 내일 아침 경제신문 한 면을 장식하고도 남을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작은 생명체의 무엇이 저 강철 같던 여자를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렸단 말인가. 저 미소라는 이름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나를 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위압감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평생을 숨겨왔을 깊은 슬픔과 간절한 애원, 그리고 무서운 집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 아이,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내가 데려가겠소. 네, 하지만 회장님, 이 아이는 지금 당장 치료가... 내가 입양하겠다는 말이요. 그녀는 내 말을 잘랐다. 그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의 힘이 담겨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시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소. 이 아이는 이제 내 아이요. 그것은 요청이 아니었다. 선포였다. 그녀의 인생 전체를 건 거스를 수 없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직감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그녀의 인생은, 그리고 어쩌면 나의 인생까지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녀의 명성, 그녀의 제국,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이 작은 강아지 한 마리로 인해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임을 나는 여전히 내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자신이 방금 어떤 거대한 폭풍의 핵이 되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강선자 회장의 오열이 휩쓸고 간 병원 로비는 혼돈 그 자체였다. 나는 직원들을 시켜 다른 고객들을 진정시키고 강 회장과 그녀의 비서를 내 원장실로 모셨다. 작은 강아지는 긴급 처치를 받은 후 원장실 한쪽에 놓인 인큐베이터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그녀의 간곡한, 거의 명령에 가까운 요청 때문이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곳에 아이를 둬야만 안심하겠다는 것이었다. 원장실의 공기는 무겁고 비현실적이었다. 조금 전까지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얼음 여왕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 앞에는 값비싼 정장이 구겨진 채 소파에 앉아있는 지치고 연약한 노인 한 명만이 있을 뿐이었다. 눈물로 화장이 번진 그녀의 얼굴은 낯설기까지 했다. 나는 의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려 애썼다. 전문적인 태도로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이성의 질서를 부여하고 싶었다. 회장님, 아이의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입니다. 기생충 감염도 의심되고요.
일단 응급수액처치를 시작했고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의료적인 소견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인큐베이터 안에서 가냘프게 숨을 쉬고 있는 작은 생명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원장, 그녀가 나를 불렀다. 아까 그 고양이, 원장은 동물을 대하는 법을 아는 것 같더군.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말이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이 아이, 원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소.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주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내 대한 희미한 신뢰가 묻어 있었다. 위기의 순간, 동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녀의 두꺼운 갑옷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그 틈을 통해 그녀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그녀는 나에게 단순히 부유한 고객이 아니었다. 깊은 상처를 가진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의 보호자였다. 비서는 외부의 소란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고 원장실에는 나와 그녀, 그리고 인큐베이터 속의 강아지만이 남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이지훈 원장, 내가 미친 것처럼 보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자조적이었다. 나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아니요, 회장님. 저는 그저 아주 큰 고통을 느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대답이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던 것일까? 그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더니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60년 동안 그녀의 영혼을 쇠사슬처럼 묶고 있던 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내게도 저 아이와 똑같은 아이가 있었소.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전쟁 직후 잿더미가 된 서울의 어느 판자촌에서 시작되었다. 전쟁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10살 남짓의 소녀 강선자. 그녀에게 세상은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곳이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매일을 싸워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미군 부대 근처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굶주림과 추위에 죽어가던 그 작은 생명체. 소녀는 자신의 한 끼 식사였던 옥수수빵을 떼어 그 강아지에게 내밀었다. 그때 그놈이 나를 보고 처음으로 꼬리를 쳤어. 그 순간 잿빛이던 내 세상에 처음으로 색깔이 생기는 것 같았지.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미소라고 지어줬어. 나를 처음으로 웃게 만들어준 아이였으니까. 소녀에게 미소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유일한 가족이었고 친구였으며 살아갈 이유였다. 소녀는 시장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번 돈으로 미소를 먹였고 밤에는 자신의 낡은 담요를 나눠 덮으며 추위를 이겨냈다. 어느 날 미소가 동네에 큰 개와 싸우다 오른쪽 눈 위를 크게 다쳤어. 피가 철철 흐르는데 병원에 데려갈 돈이 있을 리가 있나. 내가 직접 약초를 찧어 발라주며 밤새 간호했지. 다행히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자리에 하얀 흉터가 남았어. 꼭 오늘 내가 본 저 아이처럼 말이오. 그 흉터는 둘만의 비밀스러운 표식이자 끈끈한 유대의 상징이 되었다. 미소는 소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험한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작은 기사였다. 그날도 그랬어. 나는 시장 좌판에서 미군들에게서 얻은 껌이나 초콜릿을 팔고 있었고 미소는 내 발치에 얌전히 앉아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소녀와 미소는 비를 피하기 위해 근처 공사장 자재덤이 밑으로 뛰어 들어갔다. 낡은 판자로 얼기설기 엮어놓은 위태로운 공간이었다. 나는 비를 맞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무너져 내렸지.
썩은 목재들이 두 사람을 덮쳤다. 소녀는 잔해 더미에 깔렸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소는 소녀를 보호하려다 무거운 목재에 그대로 깔려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나는 내 품에서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미소를 끌어안고 목이 터져라 울었어. 내가 만약 그곳으로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내 유일한 가족을 잃지 않았을 텐데. 그 모든 게 내 탓이었어. 그날 이후 소녀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 새겨졌다. 그녀는 다짐했다. 다시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그녀는 독하게 마음먹고 미친 듯이 일했다. 그렇게 시장의 작은 좌파는 거대한 유통제국 태산이 되었다. 그녀는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그 모든 것은 죽은 미소를 위한 공허한 기념비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나를 얼음 여왕이라고 부르더군. 맞는 말이야. 미소가 죽은 그날 내 심장도 함께 얼어붙었으니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리는 목걸이를 풀었다. 그리고 그 작은 펜던트를 열어 내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60년이 넘는 세월의 빛이 발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아주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어린 소녀가 오른쪽 눈 위에 흉터가 있는 작은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 그 사진 속에서 소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오늘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6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죄책감의 화신이었고 그녀의 얼어붙은 삶에 찾아온 마지막 구원의 기회였다. 바로 그 조용하고 성스러운 고백의 순간이 요란한 소음과 함께 깨져버렸다. 원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한 남자가 격앙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다. 40대 중반에 잘 차려입은 남자. 강 회장의 외아들이자 태상그룹의 부사장이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온 동네가 어머니 얘기로 떠들썩해요. 재계의 여왕이 동물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고요. 제정신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향한 걱정보다는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분노와 창피함이 가득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고통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회사의 주가와 자신의 체면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의 뒤를 따라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 강 회장의 조카뻘이자 그룹의 실세인 최 이사였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교활한 기쁨이 번뜩이는 것을 나는 보았다. 회장님, 저희 모두 회장님의 건강을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리하셔서 심신이 쇠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긴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그의 말은 꿀을 바른 독약과도 같았다. 아들의 분노와 최 이사의 위선적인 권유가 강 회장을 덮쳤다. 아들은 당장 그 개를 내다버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서 이 일을 수습하시라고 소리쳤다. 조금 전까지 연약한 소녀의 모습이었던 강 회장의 눈빛이 그 순간 다시 변했다. 얼음 여왕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냉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마지막 보물을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맹렬하고 뜨거운 불꽃이었다. 이 아이는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녀는 아들을 보다가 최 이세계로 시선을 옮겼다. 그 시선에 최 이사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감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아들과 최 이사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일단 물러나는 듯 했지만
그 눈빛은 패배를 인정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원장실을 나가면서 나는 최 이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부사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 전쟁의 명분은 지금 내 앞 인큐베이터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작은 강아지였다. 나는 다시 강 회장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인큐베이터 속의 강아지를 마치 성물을 바라보는 순례자처럼 절대적이고 굳건한 의지가 담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을 넘어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을 마침내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잃지 않을 터였다. 강선자 회장이 기저귀를 입양한 후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 돌입했다. 그 전쟁의 첫 번째 총성은 언론에서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가십성 증권가 찌라시로 시작되었다. 태상그룹 강선자 회장, 건강 이상설, 유기견 한 마리에 빠진 여제, 경영 능력의 의문, 익명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강 회장을 변덕스럽고 비이성적인 노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기사들의 배후에 최 이사의 교활한 미소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이 거대한 싸움에 본의 아니게 휘말려 들어갔다. 내가 운영하는 평범한 동물병원은 이제 태상그룹 스캔들의 진원지가 되어버렸다. 때로는 기자들이 찾아와 무례한 질문을 던졌고 나는 그들을 쫓아내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내가 보호하고 있는 이 작은 생명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게 했다. 기저귀는 세상의 소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녀석의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푸석했던 털에는 윤기가 흘렀다. 무엇보다 녀석의 눈에 서려 있던 깊은 공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호기심과 애정이 깃들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비즈니스 정장을 입지 않았다. 편안한 스웨터 차림의 그녀는 몇 시간이고 인큐베이터 앞에 앉아 잠든 기저귀의 숨소리를 듣거나 깨어있는 녀석에게 조용히 책을 읽어주었다. 나는 그때마다 세상이 모르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얼음 여왕은 없었다. 오직 상처 입은 작은 생명체를 보듬는 따뜻한 할머니 한 명만이 있을 뿐이었다. 기저귀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유일한 존재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그 변화를 이상징후로 받아들였다. 어느 날 강 회장의 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다짜고짜 내게 어머니를 설득해서 그 개를 포기하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지훈 원장님, 당신은 의사잖소. 전문가로서 어머니께 조언해 주시오. 지금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어머니의 평생 명성과 우리 회사가 저 개 한 마리 때문에 무너지는 꼴을 볼 수는 없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부사장님께서 보시는 건 개 한 마리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건 회장님의 60년 묵은 상처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그 상처를 치유할 유일한 약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에게서 약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단호한 대답에 그는 분노한 얼굴로 돌아섰다. 그는 최 이사의 논리에 완전히 설득당해 있었다. 어머니를 위한 길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회사를 위한,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태상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단 하나, 강선자 회장 해임 결의안이었다. 강 회장의 충직한 비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룹의 운명이 오늘 결정될 터였다. 이사회 당일 아침 강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이지훈 원장 부탁이 있어.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기저귀를 우리 회사로 좀 데려와 줄 수 있겠소. 가까이에 두고 싶어서. 그 아이가 나의 힘이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의 부탁을 수락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기저귀를 이동장에 넣어 태상그룹의 거대한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차갑고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빌딩. 그 안에서 벌어질 차가운 전쟁과 내 옆에서 평화롭게 숨쉬고 있는 작고 따뜻한 생명체의 대비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빌딩 로비에서 강 회장의 비서가 우리를 맞았다. 그녀는 나를 이사회 회의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대기실로 안내했다. 회장님께서 원장님과 기저귀가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전쟁터 바로 옆에 작은 참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유리벽 너머로 이사들이 속속 회의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최 이사의 자신만만한 얼굴, 그리고 아들의 굳어있는 얼굴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강 회장이 들어갔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나는 대기실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회의실의 두꺼운 문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저귀는 이 모든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동장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나는 잠든 기저귀에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작은 아이가 지금 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싸움의 이유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그녀의 약점이라는 증거물로서 이곳에 와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유일한 힘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비서에게서 전해 들은 말들을 통해 회의실 안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의장석에 앉은 강선자 회장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공격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먼저 스크린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다. 동물병원 사건 이후 태상그룹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소폭 하락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였다. 그는 시장이 회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장의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이 직접 언론에 흘렸던 악의적인 기사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마치 객관적인 자료인 양 포장하며 회장의 비이성적인 행보가 기업 이미지를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역설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가 돈으로 매수한 신경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였다. 이것은 국내 최고 권위자의 의학적 소견입니다. 그는 소견서의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대상자 강선자는 최근의 충격적인 사건에서 보듯 감정 기복이 심하고 현실과 망상을 혼동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특정 동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은 판단력 저하를 동반하는 노인성 망상 장애의 초기 증상으로 강력히 의심됨. 따라서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 경영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회의실은 술렁였다. 노인성 망상 장애라는 의학 용어는 이사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최 이사는 그들의 동요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이것은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장님의 건강과 우리 모두의 회사인 태상그룹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 회장의 아들에게로 쏠렸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또한 초의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회사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사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완벽한 배신이었다. 아들의 지지 발언은 기울어가는 저울에 마지막 줄을 올려놓은 격이었다. 이사들의 표정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보였다. 강선자 회장의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원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최 이사가 모든 것을 계획대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사들은 거의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표결을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내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잠든 기저귀를 내려다보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한 노인의 순수한 사랑과 구원의 몸짓이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어버리는 것인가. 이 부조리한 상황에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다. 두꺼운 회의실 문 너머로 표결을 준비하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 흘러왔다. 강선자 회장은 이제 자신의 평생이 담긴 제국의 심장부에서 홀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나는 대기실의 차가운 소파에 앉아 잠든 기저귀의 등을 쓰다듬으며 시간을 확인했다. 이사회가 시작된 지 1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다. 두꺼운 문 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이 방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강선자 회장, 그녀는 지금 홀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심판받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비서가 다시 핏기 없는 얼굴로 대기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표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 이사의 논리가 너무 완벽해요. 의학적 소견서까지 동원하니 다른 이사님들도 더는 반박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나는 비서의 눈을 통해 회의실 안의 마지막 풍경을 그렸다. 최 이사의 의기양양한 표정, 아들의 괴로운 얼굴, 그리고 그들 앞에 홀로 고립된 강 회장의 모습. 비서의 말에 따르면 분위기는 이미 최 이사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그가 제시한 각종 데이터와 전문가의 소견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기업인들에게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 강 회장의 행동은 감정적 리스크로, 기저귀는 그 증상으로 완벽하게 포장되었다. 사회자가 된 임시 의장이 마지막으로 강 회장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모두가 그녀가 절박하게 자신을 변호하거나 혹은 체념한 채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이사는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태상그룹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선자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최 이사를 보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눈에 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 의심,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엄숙한 동작으로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를 풀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성물을 바치듯 경건한 자세였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그 목소리는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모든 이의 흉곽을 파고들었다. 여러분들께 이 태상그룹의 주춧돌을 보여드리고 싶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작고 낡은 펜던트를 열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가 지난 60년간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꺼내 보인 적 없었던 한 소녀의 고백이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이 서울은 온통 잿더미였습니다. 나는 그 잿더미 속에서 이름도 부모도 없이 버려진 전쟁고아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60년 전의 과거로 이끌고 갔다. 그녀는 굶주림에 시달리며 쓰레기통을 뒤지던 기억을, 살을 내는 겨울밤의 추위를,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지독한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과장이나 감상도 없었다. 그저 겪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건조하고 서늘한 사실의 힘이 담겨 있었다. 그런 나에게 가족이 생겼습니다. 나처럼 버려진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였지요. 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미소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웃게 해준 존재였으니까요. 그녀는 미소와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자신의 하나뿐인 밥을 나눠 먹었던 일, 품에 안고 서로의 천으로 겨울을 버텼던 일, 그리고 동네 불량배들에게서 자신을 지켜주려 용감하게 지저대던 작은 기사의 모습을 여러분들 눈에는 그저 개 한 마리의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미소는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낼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바닥 위에 펜던트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 유일한 가족마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나의 가난 때문에, 나의 무력함 때문에 내 눈앞에서 내 품 안에서 녀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공사장에서 비를 피하다가 무너지는 목재더미에 깔려 싸늘하게 식어가던 미소의 마지막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담담해서 듣는 이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나는 그 아이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힘이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다시는 무력하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내가 이 악물고 돈을 벌고 밤을 새워 일하고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이 제국을 건설한 이유는 오직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다시 이사들을 보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의 꼭대기에서 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알지 못했겠지요. 이 화려한 성이 사실은 작은 강아지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더 이상 눈앞의 노부인을 비이성적인 경영인으로 볼 수 없었다. 그들은 지금 한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관통해 온 위대한 생존자의 맨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시선을 돌려 최 이사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최 이사는 나의 감정을 리스크라고 말했소. 힘없고 작은 생명을 향한 나의 사랑을 노인성 망상 장애의 증상이라고 진단했지. 그녀는 다시 회의실 전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내가 여러분들께 묻겠소. 내가 가졌다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굶주림 속에서도 한 조각의 빵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이요. 그것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내일을 꿈꾸는 의지이며 나보다 약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서는 용기요. 당신들이 리스크라고 부르는 나의 그 감정이야말로 10살짜리 고아 소녀를 이 태상그룹의 회장으로 만든 엔진이었단 말이오. 그녀의 일갈은 천둥처럼 회의실을 울렸다. 최 이사는 숫자와 그래프를 말하지만 나는 심장을 이야기하오. 나는 이사 여러분들께 묻고 싶소. 여러분들은 이 회사의 미래를 종이 위의 숫자에만 집착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소? 아니면 잿더미 속에서 오직 슬픔과 약속 하나만으로 이 모든 세계를 건설한 사람에게 맡기겠소? 그녀는 마지막으로 경멸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최 이사와 자신의 아들을 보았다. 나를 약하다고 했는가? 좋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묻지. 당신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살아온 인생을 버텨낼 자신이 있는가? 그녀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것은 더 이상의 변론이 필요 없는 가장 완벽한 최종 변론이었다.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다. 최 이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모든 논리와 전략이 그가 한 번도 계산에 넣어본 적 없는 진실이라는 무기 앞에 가루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깨달음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 임시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럼 강선자 회장 해임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나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얼음 여왕은 자신의 왕좌를 되찾았다. 그것은 권력이나 논리가 아닌 가장 위대한 무기인 진실과 상처의 힘으로 이뤄낸 눈부신 승리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강선자 회장의 고백이 끝난 후 그곳에는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사들은 충격과 감동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상그룹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임시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표결을 선언했다. 강선자 회장 해임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이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논리가 이사들의 이성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다. 한 사람, 두 사람, 회의실에 앉은 이사 전원의 손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허공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단순한 거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얼음 여왕의 가면 뒤에 숨겨진 위대한 생존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고 그녀의 아픔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었으며 그녀의 리더십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의 표현이었다. 결과는 만장일치 반대. 해임안은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다. 최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마주치는 모든 눈빛은 그를 향한 경멸과 냉대로 가득했다. 그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강선자 회장은 그를 그대로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 대신 비정한 심판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초의 이사, 자네가 제시한 그 최고 권위자의 정신감정 소견서 말일세. 방금 내 비서를 통해 확인해봤네. 그녀는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나는 대기실에서 비서의 다급한 요청을 받고 최 이사가 언급한 의사의 이름을 미친 듯이 검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을 찾아냈다. 자네가 최고 권위자라고 말한 그 의사. 수년 전 의료기록 위조로 의사 면허가 박탈된 사람이더군. 자네는 사기꾼을 매수해서 이사회를 기만하고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어. 그녀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 이사의 모든 행동은 회사를 위한 충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찬탈의 음모였던 것이다. 당장 최 이사를 이사회에서 제명하고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시오. 그리고 법무팀은 업무상 배임 및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등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해 그를 고발하도록 하시오. 그녀의 명령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최 이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그는 평생을 바쳤던 회의실에서 초라하고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한때는 그룹의 2인자였던 그의 몰락은 빠르고 완벽했다. 회의실에는 이제 강 회장과 그녀의 아들, 단 2사람만이 남아있었다. 다른 이사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나는 대기실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고 탐욕스러운 자의 가머니설에 넘어가 어머니의 가슴에 칼을 꽂는 일에 동참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무릎을 꿇었다. 에어미언이.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갈라져 있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는 그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본 게 아니라 그저 태상그룹 회장이라는 직함만 보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대신 그저 창피해하고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들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그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제발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강 회장은 아들을 그저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원망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고 지친 슬픔,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용서의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것은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약속이었다. 얼음처럼 얼어붙었던 모자 관계에 마침내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따스한 화해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내 원장실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다. 강선자 회장과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발치에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기저귀가 꼬리를 치며 앉아 있었다. 원장실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예전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지만 그 말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이지훈 원장, 내가 이전에 제안했던 기부는 사실 차가운 자선 행위였소. 하지만 이제는 무언가 다른 것을 하고 싶어졌소. 태상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미소를 위한 진짜 유산을 남기고 싶어졌단 말이오. 그녀는 내 앞에 새로운 서류처를 내밀었다.
그곳에는 재단법인 미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물복지재단이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 넓고 쾌적한 보호소, 그리고 생명 존중을 가르치는 교육센터까지. 그것은 한 사람의 죄책감을 넘어 이 땅의 모든 버려진 미소들을 위한 거대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보았다. 그 눈에는 이제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원장,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것을 이끌어갈 심장이 없다면 빈 껍데기일 뿐이요. 나는 이 재단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실력과 진심, 그리고 강직함을 모두 갖춘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 이 미소재단의 초대 이사장이자 부설 메디컬 센터의 원장이 되어 주시오. 나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제안이었다. 더 이상 비싼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의 반려동물만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아프고 버려진 동물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기회. 수의사로서 내가 꿈꿔왔던 가장 이상적인 길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광입니다, 회장님이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아들은 그 모든 대화를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나는 강 회장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아들은 기저귀와 함께 병원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나는 문득 궁금해져 그녀에게 물었다. 회장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왜 그 수많은 유기견들 중에 하필 그 아이였을까요? 강 회장은 창밖에서 뛰노는 기저귀와 아들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소녀처럼 맑은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나의 첫 번째 미소가 이제는 내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러 온 것이겠지. 그녀가 말했다. 대여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할 준비 말이야. 기저귀는 단순히 나의 기억을 되살린 게 아니오. 이 원장, 그 아이는 내가 잊고 살았던 진짜 나 자신을 되찾아 주었어. 두려움 없이 사랑할 줄 알았던 그 어린 소녀 마리오. 그녀의 시선이 기저귀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게 와 닿았다. 그 아이는 나만 구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를 구원한 게지. 그녀의 말과 함께 원장실 안으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창밖에서는 아들의 웃음소리와 기저귀의 행복한 짖음소리가 들려왔다. 길고 길었던 상처의 계절이 끝나고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평화와 진짜 미소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 운명적인 이사회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1년 동안 세상은, 그리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강남의 번화가에서 부유한 고객들을 상대하는 수의사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재단법인 미소의 부설 메디컬 센터 원장이자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다. 나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고됐지만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지금처럼 충만하고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보람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역시 강선자 회장, 그녀 자신이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이름 앞에는 동물들의 수호천사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어 다녔다. 그녀는 여전히 태상그룹의 회장이었지만 그룹의 경영은 대부분 아들에게 맡기고 그녀의 시간은 온전히 미소재단에 쏟아 부어지고 있었다. 나는 종종 재단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곤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치의 오차도 없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지 않았다. 대신 편안한 작업복을 입고 갓 구조된 아기 고양이들에게 직접 젖병을 물리거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구석에 숨어있는 소심한 개 옆에 몇 시간이고 말없이 앉아주곤 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이제 재단의 복도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되었다. 특히 기저귀와 함께 있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는 6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행복한 소녀의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와 아들의 관계 역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아들은 이제 태상그룹의 유능한 최고 경영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 주말마다 재단을 찾아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재단의 공원을 함께 산책하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태상그룹과 미소재단의 연계사회공헌 프로젝트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기도 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거리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는 진짜 엄마와 아들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미소재단의 공식적인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재단은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슬프고 어두운 보호소가 아니었다.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 각각의 동물들에게 충분한 공간과 햇살을 제공하는 안락한 견사와 묘사,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녹색 공원, 그리고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육센터까지. 이곳은 버려진 동물들을 위한 거대한 낙원이자 강선자 회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만든 미소를 위한 가장 위대한 기념비였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계와 재계의 주요 인사들,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그 운명적인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들도 모두 와 있었다. 그들은 이제 존경과 경애가 가득한 눈빛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가장 중요한 귀비는 단상 가장 앞자리에 모셔진 기저귀를 처음 구조했던 그 작은 쉼터의 자원봉사자 학생들이었다. 개관사는 아들이 맡았다. 그는 태상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자랑스러운 아들의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저의 어머니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어머니의 진짜 힘은 차가운 철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소 재단은 어머니의 그 위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원장으로서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재단의 의료적 비전과 이 땅의 모든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강선자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모두가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그녀는 준비된 연설문 대신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첫 번째 미소의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감사와 따뜻한 추억만이 담겨 있었다. 이 재단은 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재단은 60년 전 배고프고 외로웠던 한 소녀에게 미소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아주 작은 강아지의 기억이 세운 것입니다. 저의 유일한 바람은 이곳이 이 땅에 상처 입은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수천, 수만 개의 새로운 미소를 만들어주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짧고 진실된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세상은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나는 재단 본관 2층의 테라스에 서서 이 모든 풍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슴 벅찬 성취감과 평화가 밀려왔다. 그때 내 시선은 저 아래 넓은 공원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세 주인공, 강선자 회장과 그녀의 아들, 그리고 기저귀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떠난 공원에서 그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기저귀는 이제 완벽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개가 되어 있었다. 새하얀 털은 윤기가 흘렀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잔디밭을 누볐다. 녀석의 눈썹 위에 남은 흉터는 이제 더 이상 비극의 흔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낸 생존자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보였다. 아들이 손에 들고 있던 빨간 공을 멀리 던졌다. 기저귀는 총알처럼 달려가 공을 물고 신이 나서 주인에게 달려왔다. 강선자 회장은 소녀처럼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자유롭고 순수한 웃음소리였다. 그것은 완벽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아들이 다시 한번 공을 하늘 높이 던졌다. 기저귀는 공을 향해 힘껏 뛰어올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녀석이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찰나, 지는 해의 마지막 햇살이 녀석의 몸을 감쌌다. 완벽한 역광 속에서 녀석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공을 향해 즐겁게 벌린 입, 온몸으로 뿜어내는 환희. 그 모습은 마치 녀석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경이로운 광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들은 그날 동물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백만장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작은 강아지의 이야기가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진짜 기적은 기저귀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해주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진짜 기적은 기적이 그 자체의 존재였다. 녀석은 과거로부터 온 메신저였고 한 사람을 넘어 한 가족 전체를 치유하는 촉매제였으며 이제는 수많은 다른 생명들을 구하게 될 위대한 유산의 시작점이었다. 기저귀는 단지 기적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녀석이 바로 기적 그 자체였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저 눈부신 미소가 그 모든 것의 증거였다. 유튜브 스타일의 마무리 문구.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